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더라. 그럼 왜 그럴까? 그 사람이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. 학교에서도 아마 보실 거예요. 뭐 진짜 누구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데도 시험 보고 나면은 결과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학생은 보면은 뭐 대충 노는 것 같은데 난 공부하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장난치고 뭐 그러는데도 시험 보고 나면은 점수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.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. 이 갤럽도 마찬가지 그 돈 크리프트라는 분이 그걸 보고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. 그 연구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.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능은 ABC인데 엉뚱한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에 본인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패하더라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본 겁니다. 어떤 기업은 또 성장하는데 어떤 기업은 쇠퇴하거나 또 그렇지 못한 경우,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? 봤더니 그 기업이라는 것도 결국 구성원이 직원인데 직원 각각 개개인의 재능을 잘 파악해서 활용하는 기업은 성공하더라. 그렇지 못한 기업은 쇠퇴하거나 망하더라. 그럼 결국은 이 재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다.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나눌까? 어떻게 구분할까? 라고 해서 또 연구를 합니다. 그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34가지입니다. 그 34가지를 구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지?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? 본인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한테 이 혜택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진단 키트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합니다. 그래서 1945년부터 개발해서 91년도에 이 진단 키트가 개발해서 각각 개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진단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치가 1대1로 당신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34가지 재능 중에 누구나가 다 보통 5가지 내지 10가지는 강점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재능을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본인이 모르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재능이 재능으로 썩히는 거가 되거든요. 근데 그 재능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능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활용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진단하고 나면은 34가지 재능의 순서가 1번부터 쫙 나오고요. 보통 10가지 정도는 본인이 강점으로 될 수 있는데 그걸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이미 인식을 해서 강점이 됐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구나.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.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또 본인은 아는데 상대방이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대기업은 이미 모든 기업에서 다 코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강점 코칭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코칭하면은 일반 코칭이 있고 강점 코칭이 있는데 일반 코칭은 이런 진단을 안 합니다.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거 진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즉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티칭과 코칭을 구분하는데 티칭은 선생님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. 즉 학생 입장에서 보면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. 근데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러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의사결정하게끔 지금 그 일이 왜 잘 안 됩니까?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?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통하면 그 사람이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. 본인 스스로가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게, 즉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게 코칭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시하는 것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지시한 대로 했는데 일이 잘 안 됐다. 그러면은 책임은 아무래도 지시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
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건 내 잘못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렇지만은 코칭에서는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강한 거죠. 왜냐?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하는데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책임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교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혜택을 좀 주고 싶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런 쪽에 지금 많이 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코칭할 때는 스킬이 4가지가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 하나는 경청이고요.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. 상대방이 마음속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듣는 걸 많이 해야 됩니다. 두 번째가 인정입니다.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인정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피드백입니다. 피드백을 해주는데 주로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하면은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 지적해서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하면 학대적 피드백이 되거든요. 그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구분을 안 하거든요. 우리 교도소에 교정 그 업무가 있듯이 교정적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것도 본인 스스로 느끼게끔. 예를 들어서 지각을 했다. 너 왜 맨날 지각해?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정신 상태가 틀렸어. 너 그게 무슨 태도야?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지? 그건 무슨 일이야? 뭐 이렇게 해서 왜 늦게 왔는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게끔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뭘 도와줄까? 실제 저도 경험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근태 관리하면은 안 좋잖아요. 그러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나중에 면담을 해보면은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. 요즘은 다 맞벌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침에는 본인이 애를 학교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. 좀 일찍 데려다 준다 하더라도 거기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항상 5분, 10분이 늦어지는 거예요. 저녁에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 데리고 집으로 가니까 저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. 이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. 그 친구를 쉽게 해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럼 우리 플렉시블 타임제를 운영하자. 예를 들어서 그러면 꼭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그러면은 누구는 10시 누구는 11시 대신에 예를 들어서 11시 이후에는 다 출근하는 걸로 하자. 그 대신 1시간 늦게 출근한 사람은 1시간 늦게 퇴근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. 또 그러다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되느냐.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 보면은 아무래도 해외 거래선이 많다 보니까 미국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은 컨퍼런스 콜이 가능합니다. 근데 유럽은 오후에나 돼야 그쪽은 아침이잖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쪽에서 컨퍼런스 콜 하자 할 때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힘들죠. 유럽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 또 컨퍼런스 콜을 한단 말이에요. 거의 매일같이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오후 돼야 뭐 그쪽 아침이니까 그쪽도 뭐 오후에 회의하자. 그럼 우리는 밤 9시, 10시 되잖아요. 처음에는 무조건 뭐 근태 관리를 다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플렉시블 타임제처럼 이제 운영을 달리하는 거죠.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. 근데 그 애로사항을 임원은 몰랐느냐, 사업부장은 몰랐느냐,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걸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제도를 바꿉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잘못하다가 귀찮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. 근데 제가 이제 간담회나 이런 것 때 그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그 즉시 나는 회사를 대표하는 거니까 규정은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규정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저기 해라. 예를 들어서 유럽을 담당하는 사원은 밤 늦게까지 컨퍼런스 콜을 했으면 그 다음날 그 시간만큼 퇴근 시간 플러스 더 일한 시간만큼 늦게 출근해라.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출근했으니까 저녁 6시 퇴근해서 3시간 먼저 출근했으면 3시에 퇴근해라.
그래도 정상 출근, 정상 퇴근으로 다 인정을 하겠다. 그 룰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. 근데 이 일은 사실은 가장 좋은 프로세스라면은 그걸 인사에서 알아가지고 인사에서 담당 임원이 또 이제 사업부장이나 이렇게 거쳐가지고 CEO까지 와서 이제 이러니까 우리 직무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꿉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사장이 인볼브먼트 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. 이게 몰라서 못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, 사실은. 특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. 그건 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. 예, 저는 아직도 뭐 물건 사서 봉투 주면은 봉투를 탁 안 버리거든요. 예, 이제 그런 세대니까. 그 사람들은 다 버리는 세대니까. 윗분이 아랫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집에서 부모 입장에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전부 자기 기준이거든요.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. 사람은 다 다르다. 나는 이거 좋아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다. 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라는 얘기죠. 예.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거. 그게 자녀 교육 또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상원한테 할 수 있는 일. 그래서 요즘은 뭐 코칭 리더십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.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. 상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. 상사하면은 수직적인 관계인데 코치하면은 수평적인 관계가 되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맞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